그냥 그 상태로 그냥 바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선형 분류기는 설명은 지금 딱 좋아가지고 이거는 두고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형성과 비선형성. 네. 이거 얘기해야 돼. 근데 신경망은 비선형성이죠. 신경망? 비선형이죠. 비선형이죠. 비선형 함수 그래서 레이어 사이사이 레이어 하나하나 다 선형성이에요. 근데 그럼 신경망을 쓴 거를 선형 분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층적 선형 분류기지. 굳이 말하면. 벌써 돌아가고 있어요? 네,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얘기 편하게. 40초 지났어요. 이거 뭐 밖에 올릴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선형 분류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 분류라는 거는 말투가 바뀌었어. 하고 있어요. 강의 모드. 아 진짜 이게 맥락이 바뀌니까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 사람이 그렇게 됐다니까. 선형 분류 말 그대로 이제 분류하는 선이니까 선 쫙 긋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내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이 비만이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기준을 학습시키고 싶어요. 선형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선형적인 비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착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죠. 카메라 너무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의식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 대충 뭐 한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 사람들이 비만. 근데 여기 두 사람은 정상. 뭐 이쯤 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만, 뭐 정상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몇 개 좀 있으면은 분포가 이런 분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요렇게 요런 형태의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으면 비만, 요렇게 있으면 정상. 사실 이제 요런 기준이 이제 딱 이제 얻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데이터가 필요 없죠. 그냥 이 기준선 밑에 있으면 정상, 위에 있으면 비만. 새로운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다. 그렇죠. 테스트 저건 트레이닝 데이터고. 그런데 그럼 이제 이 기준선이 이제 우리가 뭐 좀 직선이니까 뭐 어떤 ax 여기 by 여기 c는 0 형태의 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들 x나 y 같은 이런 데이터 이 각각의 사람 어떤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한 각각의 이제 피처들이 있는 거지. 숫자로 표현된 이게 이 피처들이 들어가는 게 데이터가 되고 사실 이 비율을 나타내는 이 비율이 되는 이 ABC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C는 비율이 아니잖아요. C는 비율은 아니지만 뭐 상수기 때문에 비율이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렇죠. 사실은 아까는 이렇게 표현했어. 아까는 이제 이거는 C라고 해서 그럼 이제 AX 더하기 BY 값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어떤 C 값이 100 이상이다. 요 밑으로는 C가 어떤 뭐 100 이하다. 하면 요 C는 어떤 기준이 되고, 그러면 사실 요 A랑 B는 우리가 학습하게 된 파라미터, 이 기준을 정의하게 되는 그 기준선을 표현하게 되는 이 파라미터는 한편으로는 이 피처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고려하게 될 것인가, 비율이 되기도 하죠. 자,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을 아까 다시 이렇게 썼었는데, 그럼 이제 사실은 학습을 시켜서 A, B, C를 다 같이 찾아요. 이 선형 분류기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이 얻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C라는 게임 하위에 있는 A와 B의 게임으로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씁니다. 저거 보면 이제 우리가 게임 생각하잖아. 그래서 할 때마다 썼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어떤 둘 사이의 비율은 그게 제3의 개념으로 가리키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사실 계층적 구조인 거고, 제가 아까 이걸 예전에 봤을 때 그 생각까지 못했었는데 지금 얘기해 드리니까 딱 그건 것 같아서. 맞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어떤 피처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현이지만 얘가 그 다음 레이어의 또 다른 피처가 되는 거지. 비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임의로 정의한 거잖아요. 이를테면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비만이겠어? 아니죠, 건강하다고. 그래도 알지 않을까? 우리 수정님이 정상 나이대. 뭐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 위에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규정된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그게 또 하부 이걸 다시 쪼개면은 우리 언어 게임 그랬잖아. 이걸 쪼갤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쪼개면 몸무게와 작은 피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키도 그렇잖아 사실. 이것도 또 나눌 수가 있어. 몸무게도 그렇잖아. 일단은 뭐 지방이라든지 체지방.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언어 게임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머신러닝 상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도 그래서 사실 하이퍼 최적화 과정은 더 위에 최적화 과정이니까. 그치. 그건 또 거기까지 가면 이제 되게 좋은 말을 한 거고. 우리 이제 진도가 많이 나고. 어쨌든 이게 그냥 있는 얘기들은 아니고 어떤 두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을 갖다 가리키는 건데 그거는 어떤 둘 사이의 비율. 이게 사실 구조론하고도 거의 그냥 같은 얘기예요. 참 그게 우리는 보통 딥러닝을 하면 그 최적화라는 게 목적 함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아까 그 되게 좋은 표현인데 사실은 어떤 개 안에서 게임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그 밑에 있는 게임의 최적화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겠다고 목적 함수를 하나만 쓰면 마치 굉장히 무맥락적으로 그냥 어떤 의미의 맥락이든 이 게임의 최적화된 그 방향은 저쪽이다 라고 정하는 꼴이. 근데 사실은 원래 그게 불가능해요. 무조건 개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마치 비만이 있고 비만 안에는 몸무게와 키가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현재 무맥락이라고 그러면 이걸 마치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싶은 거는 사람의 의지야 그냥. 그냥 실제 자연에 그런 거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거 없나? 아니 있어. 엔지니어의 마음속에. 무맥락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 그냥 그럼 도대체 그 맥락은 뭐냐? 그냥 보통적,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무맥락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특수한 사건들을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 뭉개버리잖아. 이 감자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땅바에서 올라오는 그 감자 씨 감자 얘기밖에 못 하잖아.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그 감자 여기 감자가 요게 어디쯤 있는 거라고 친다면은 이게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없이 개를 정의하지 않고 이 내부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근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럼 제가 이제 역으로 추적해야 된다. 안 보인다? 그럼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겠네. 엔지니어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엔지니어가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 이건 이미 지가 알고 있는 한정된 지식. 엔지니어 외부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일단 그건 조금만 엔지니어 외부란 말을 좀 해줍니다.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 다 같이 있어야지. 그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입견이란 말을 써요. 선입견이 사실 맥락 자기 마음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맥락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걸 봐도 무조건 지가 생각하는 그 사건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맥락인데. 이미 다른 맥락인데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지가 알고 있는 그거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맥락을 찾아내는 거에 언더피팅 돼가지고. 뭐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쓰는 용어들 중에 맥락이 잘못됐음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어드밴스한 거라서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백병님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이제 이 논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아까 계층 논리라든지 그 얘기를 좀 이제 XY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뭔 얘기하다 XY 얘기가 나왔었죠? 선형 분류기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그렇지. 선형 분류기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그 카카오 분류 문제로 가자면 사실 얘는 이 선형 분류의 가장 큰 문제는
x, y가 데이터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 각각의 피처를 어떤 일정 비율로만 일정 항상 고정된 가중치로만 평가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 아까 이제 얘기했던 만약에 지금 이제 분명히 상품명이 노트북인 물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만약에 제조사가 삼성전자다, 이제 모닝글로리다.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분류가 나오죠. 얘는 전자제품으로 분류될 거고, 얘는 학용품으로 분류될 거고. 그럼 완전 맥락에 따라. 네. 제조사가 맥락이 되는 거지. 어떤 X, 제조사가 맥락이. 요 X라는 그거에 따라서 이 나머지 고려해야 될 비율이 가중치가 달라져요. 노트북이 들어왔더니 제조사라는 항목의 가중치가 올라가 버려. 그럼 이거는 선형 분류처럼 이 X와 Y가 뭐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가중치만 평가하겠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선형적이지 않은 비선형적인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왔냐? 그래서 이제 비선형적인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거 지워버려요. 파란 거. XY 문제였죠. XY 문제. 지금 XY를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XY 문제를 해결했던 XY 문제라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여기는 비만이고 여기는 비만이고 여기는 비만이 아닌 이런 상황,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평가 기준이 두 개란 얘기예요. 평가 기준이 두 개.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평가 기준 두 개입니다 하면 그 평가 기준 사이에 위기가 없잖아요. 상위 게임에서 전이되어 내려온 기준.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평가 기준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서열이 없어. 기준 사이에. 여기서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근데 사실 딥러닝도 앞에 있는 게 있고 뒤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형 분류기를 하더라도 선형 분류기의 연속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연속. 어쨌든 선형 분류기를 여러 개 쌓은 게 어떻게 보면 딥러닝인데 그 표현 그 개념을 좀 잡아야지 나중에 이거 갖다가 하재현님이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형 분류기 그러니까 이런 XY 문제를 그러니까 선형 분류기를 하나 통과시키고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선형 분류기를 하나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얘를 또 다시 또다시 한번 통과시켜서 나온 걸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선형 분류기를 또 통과시키고 얘를 또 그대로 통과시키면 사실은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선형 분류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요 사이에 어떤 비선형 함수를 집어 넣어가지고 요거랑 요거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네, 딥러닝에서는 보통 이제 조치를 하죠. 저거랑 관련이 있는 게 시퀀스는 없다. 제가 맨날 틀이 있고 시퀀스 없다라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중간 그렇지. 요거 자체가 사실 이 시그마라는 게 사실은 의사결정 함수거든요. 시그마, 렐루는 더더욱 명백하게 의사결정 함수잖아요. 얘를 통과해가지고 이 새끼를 버릴 거냐, 무시해버릴 거냐, 아니면 위에다 전달할 거냐. 그러니까 비선형 함수는 의사결정 함수예요. 함수 자체가 의사결정이에요. 사실 그렇지. 갈림길이 정해지는 부분에 그렇지. 반드시 함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근데 이게 없으면 얘네들은 사실은 이게 아무리 여러 장 있어도 아무런 의사결정이 발생하지 않고 사실은 이거 100장을 쌓아도 선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 시퀀스 100개 하면 뭐 하냐고. 중간에 갈라지는 거 없으면 그냥 이거 그게 일자지 그게 뭐야. 그게 지금 그 얘기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돼요. 야 우리 이렇게 이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 얘기하다가 되게 진도가 많이 나가네. 아까는 사실은 그래서 뭐 어텐션이 선형적이냐. 그렇죠. 사실 어텐션도 한 장만 써.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이 보통 테이블이죠.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이 녀석의 그 서브 피처들과 이 녀석의 서브 피처들이 있으면 이 각각이 가지는 관계들은 사실은 선형적이에요. 그 마치 이 테이블이 선형적인 것 같은 거야. 얘랑 얘는 사실 구조가 같아요. 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얘 둘만 같은 게 아니라요. 모든 데이터 구조는 다 저거밖에 없어. 사실
왜냐면 저걸 몇 장 쌓는 100차원짜리라고 사실은 이 2차원짜리가 여러 개가 중첩된 거밖에 안 돼요. 사실. 하다못해 우리 뭐 딥러닝 구조들은 다 저거고 2차원 구조도 1차원 응? 그건 아니야. 얘랑 얘가 중첩된 거라고 보면 안 돼. 2차원도. 뭐 그렇게 뭐 중첩이란 말을 갖다 근데 우리가 보통 중첩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된 거를 또 이렇게 하는 거 중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용어로 쓰면 이거 중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썼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여기 또 계층을 쌓는 걸 보통 중첩이라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좀 엄밀해질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제가 요건 지적하고 싶은데 이 그림 마음에 안 든다. XY를 XY를 설명하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두 기준 사이 위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네. 되게 단무지 같은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 좀 멍청해갖고 위계 구조를 갖다 할 줄 모르니까 아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거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는데 저 이 설명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오해의 그러니까 당장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특히 우리처럼 계층 구조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층 구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 그림만 보면은. 왜냐면 이거 생각해봐요. 이 선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하는 거하고 이걸 먼저 정의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야. 우리는 달라야 돼. 근데 얘네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똑같아 보여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고 네트워크 구조를 그리면 사실 이렇게 그려요. 결국 근데 저렇게 또 그려. 그래서 뭐 이제 이 선형적인 거가 요거 하나 두 요 기준 녀석 간에 요 녀석 이렇게 되는 거지. 비율이라고는 아니. 그 조금 이제 또 깊은 얘기인데 아니란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하면 헷갈려.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제 머신러닝 논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정도만 하면 지금 CS231은 그 스탠퍼드 한 반은 들은. 왜냐면 처음에 이거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걸 갖다 거기서는 테이블 논리로 얘기를 안 해줘. 저렇게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안 해주잖아. 저도 비선형을 써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너무 스탠퍼드도 설명이 별로 좋지 않다니까. 시퀀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다 연결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다른 논리들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 이게 훨씬 더 좋은 설명이죠. 우리가 나중에 교육 사업 해야 된다니까. 스탠퍼드 걸 보고 공부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 그런 개념으로. 일단 잠깐만 중단합시다. 컷.